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4월 17일 새벽 2시, 일본 아이치현 토요카와시의 주택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깨어납니다. 창문 너머 강한 불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야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창문 밖을 확인했죠?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웃인 이와세 가족의 집에 크게 불길이 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옆집에는 58세 아버지 이와세 이치미 씨, 그리고 57세 어머니 마사코 씨, 그리고 이들의 세 아들과 셋째 며느리, 또 거기에 1살 된 손녀 토모미까지 총 7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혹여라도 이들이 아직 집에 있다면 너무도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이웃은 즉각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소방대가 급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와 보니까 딱 집 밖에 가족 중에 둘째 아들이 타오르는 집 앞에서 막 동동동 애가 타고 있어요. 다행히 그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나갔다가 참변을 면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 집 안에는 6명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겨우 1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말에 막 소방대도 마음이 급해졌죠. 새벽부터 시작된 불길은 다행히도 빠른 대처로 몇 시간 만에 진압이 됩니다. 하지만 2층은 거의 전소되었어요. 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5명의 가족이 발견됐죠. 아버지와 1살 된 손녀 토모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나마 어머니 마사코, 그다음에 막내 아들 내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집안에 있던 사람이 5명, 그리고 신문 배달을 갔던 둘째 아들까지 총 6명. 그럼 나머지 1명이 지금 비잖아요. 아무리 그 잔해 속을 뒤지고 뒤져도 이 부부의 큰아들, 30살 이와세 타카유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방대는 혹여나 부서진 잔해에 깔려있나 하고 막 곳곳을 수색했지만 여전히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한편 이 가족 중에 2명이 사망을 했죠. 아버지와 손녀요. 까맣게 그을려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리한 형사의 눈에 심상치 않은 점이 감지됩니다. 그 그을림 속에서도 몸에 다수의 자상이 발견된 겁니다. 또한 그 생존한 가족들 역시 중상으로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거든요. 근데 의사가 결론적으로는 전치 8주 부상을 진단해요. 그 이유는 모두 칼에 의한 자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닌 살인 방화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생존자 중에 막내 아들이 극적으로 의식을 찾아요. 그리고 힘겹게 입을 뗐죠. 형, 타카유키, 그 자식이 내 딸을 죽인 거예요. 타카유키, 그는 일가족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인데, 그래서 현장이 없었구나. 일단 경찰은 인근 CCTV 뒤졌고요. 타카유키가 어디로 도주했는지 행방을 추격해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도 CCTV 보급률이 낮아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하지만 이때 형사는 생각합니다. 그가 혹시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이 잠복 근무를 시작해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어두운 색을 입고 장례식장 인근을 배회하는 타카유키를 발견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죠. 연행된 범인은 가장 먼저 살해 동기가 뭐냐?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 왜 죽였습니까? 여기에 타카유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려요. 아버지가 인터넷 마음대로 끊었잖아요. 화가 나서 다 죽인 거죠 뭐. 에? 지금 뭐 인터넷 끄는 거 지금 진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게다가 지금 불만 지른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칼로 찔렀어요. 그 당시 경찰로서도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살해 동기잖아요. 하지만 그와 어린 시절을 함께해온 형제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타카유키의 어린 시절은 좀 불우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다투었는데 그 배경에는 고부 갈등이 있었죠. 시어머니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후에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고 해요. 그 중에 특히 큰아들 이치미, 그러니까 오늘 사망하신 그분과 사이가 돈독했죠. 시어머니가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집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 내외한테 자신과 함께 살자. 동시에 며느리가 감히 내 아들을 빼앗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며느리 마사코를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해요. 이 일로 부부 사이는 벌어졌죠. 심지어 아버지 이치미는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에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 집안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타카유키는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6년간 말을 거의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집에서는 말을 좀 해도 학교에서는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린 거죠. 오죽하면 수업을 하던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바지에 대변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는 놀림의 대상이 되고 따돌림 당해요. 그나마 타카유키의 유일한 즐거움은 급식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집에서 부모님이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아서 컵라면을 자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그 식판의 밥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게 성장한 그가 점차 현실이 아닌 게임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새로운 안식처가 된 거죠. 중학생이 된 후에는 아예 컴퓨터부에도 들어가서 막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도 하는데 이게 또 특출난 재능이 있진 않았습니다.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카유키는 고등학교에 가는 대신 제과 공장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빵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사실 빵을 포장하는 단순 직업을 하게 되는데 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직장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있었죠. 타카유키가 자기 할 일은 해요. 근데 워낙 인간관계에 서투르다 보니까 주변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일을 가르쳐주는 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빵을 포장하는 일인데도 그게 어려웠을까 싶은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쟤 어쩌냐 하고 점점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 와중에 타카유키가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 그는 공장을 그만뒀고요. 대신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마저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때려치고 말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타카유키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낙담을 한 듯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예 집안 자기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죠. 가족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요. 방문 걸어 잠그고 식사도 방에서 혼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종종 아버지가 다가와서 야, 너 이제 다 큰 어른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설득을 했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아주 가끔 외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ATM 사용 기기에 좀 서투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외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 너무 어렵다. 이거 큰아들한테 좀 돈을 맡기게 돼요. 근데 타카유키가 아버지 이거 통장 내가 사용할 수 있네? 하더니만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매달 아버지한테 50만 원, 엄마한테 40만 원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지 돈인 것처럼 막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만들었고요. 그걸로 막 게임기 사고 옷도 사고. 그래서 실제로 타카유키의 방 앞에는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매일같이 쌓였다고 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어느덧 이 돈이 다 내 돈이구나를 알게 된 부모가 야, 이놈아, 너 이러다 우리 집 거덜난다. 그래서 카드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타카유키가 격렬히 반항해요. 그리고 다시 방에 틀어박혀서 문을 걸어 잠궜죠. 한 번은 아버지가 이걸 막 또 억지로 문을 부숴가지고 열려다가 손을 다친 일도 있습니다. 근데 타카유키가 쉽게 포기를 하겠냐고요. 또 가서 몰래 인터넷을 계약한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그걸 또 끊어버렸고
여기에 타카유키가 길길이 날뜁니다. 그 화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감히 인터넷을 끊어? 내가 이 가족 다 죽이고 불 지를 거야! 라고 위협까지 했어요. 그때는 위협인 줄 알았죠. 또 사건 발생 이틀 전엔 타카유키가 가족들에게 물건을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 와중에 타카유키는 또다시 인터넷을 재계약하고요. 그러던 4월 16일 밤, 화가 난 아버지가 아예 인터넷 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요. 아들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였죠. 그리고 타카유키의 분노도 끝에 달했습니다. 새벽 2시, 1층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 들더니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모님의 침실이에요. 문을 벌컥 열자마자 한 말, 인터넷 선 자른 사람 누구야?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고 칼을 꽂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타카유시의 분노가 좀처럼 가시지 않았나 봐요. 옆에 있던 어머니도 공격을 했고요. 잠시 후에 다른 방으로 가서 막내 동생 가족 모두를 공격합니다. 자기 동생과 그다음에 동생의 와이프, 아이까지요.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이 가족들을 총 40회 이상 칼부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내 동생의 딸 1살 토모미가 사망하게 된 거고요. 타카유키는 도주하기 전에 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더니 이불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요. 그러면서 불이 점점 2층으로 번지는 걸 확인한 후에 집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딱 보니까 자기 옷에 피가 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뒤집어 입습니다. 그 치밀함도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 그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고 가족의 진술과 또 경찰의 장례식장 잠복 덕에 바로 검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2011년 11월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게 돼요. 사실 재판 전에 이 타카유키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이 미처 몰랐던 결과가 나와요. 그건 바로 지적장애와 자폐증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니까 어쩌면 그 어린 시절 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또 그 고달픈 시간을 보냈고 그 모든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이걸 조금 더 이 아이가 지적장애나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면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살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지적장애와 자폐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걸로 인해 의사 능력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가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타카유키 변호사 측은 그래, 이 사람이 살인했고 공격한 건 인정했지만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요. 의도가 없었다. 게다가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가 있다 보니까 이 행동 능력,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금을 하고 4개월간 지켜본 결과 행사 책임을 받을 만한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증언을 하러 막내 동생 부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이를 잃었잖아요. 아버지도 잃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평생 형과 같이 살았지만 지적장애와 자폐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부모님 그 신용카드도 지가 가서 직접 신청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지적장애 맞냐라고 의심을 품게 되죠. 여기서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족이 장애를 몰랐을 수는 있어요. 요즘 경계선 지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적장애의 그 어떤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적장애인들도 충분히 신용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부부 같은 경우는 딸을 잃었기 때문에 결코 그 큰형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생 부부는 형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호소해요. 게다가 진술하는 내내 타카유키를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범인 또는 피고로만 지칭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피고의 어머니 역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저놈이랑 같이 살 수 없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손녀를 죽였다. 라면서 내 아들은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그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가슴 아픈 순간이겠죠. 근데 결국 어머니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요. 왜냐면 타카유키를 직접 면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아들이 눈물로 사죄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내 아들이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나도 그걸 용서했으니 징역 한 2,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라고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죠. 2, 3년은 아니죠. 어쨌든 같은 해 12월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타카유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고 또한 그는 법률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사실 아버지가 인터넷 끊는 사람 누구야? 하고 이제 칼 들고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저지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급소를 질렀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또 자백의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살인이라는 범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죠. 최후 진술에서 타카유키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거듭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제발 되돌리고 싶다고 괴로움을 표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한 것과 달리 징역 30년을 받아들일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를 하게 되죠. 2012년 그의 항소도 상고도 다 기각되면서 결국 최종 30년형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죽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범인 타카유키가 눈물을 보인 적은 단 2번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큰아들을 사형에 처해라 라고 말했던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로부터 너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라고 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가족들에겐 미안함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오늘 이 타카유키에 대한 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의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족들이 몰라줘서 학교와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닌가라는 좀 동정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만 그냥 푹 빠진 거죠. 사실 그의 인생에서는요, 어쩌면 가족보다 인터넷이 더 중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 처음 살해 동기 말했을 때 인터넷을 끊어서 죽였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제 일본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들었던 것도 솔직히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런 스토리에 미화돼서 살인을 용인할 순 없잖아요. 그는 그저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해친 범죄자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지로 자주 찾는 오사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때는 2018년 1월 26일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로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 한 명이 긴급히 이송됩니다. 그는 67세의 남성 아다치 토미오 씨였죠. 평소 건강이 좋진 않았습니다. 지병으로 당뇨를 앓았고 또 거기에 대장암 4기 환자라서 이미 대장 일부를 좀 제거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면서 방사선 치료도 함께 받고 있었고요. 즉 누구보다 건강관리가 각별하게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럼 그가 그 암 때문에 지금 의식불명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토미오 씨에게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6일 전인 2018년 1월 20일. 이날 그는 저혈당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죠.
다행히 며칠 후에 건강을 회복했고 25일 날 퇴원을 합니다. 네, 어제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또다시 저혈당이 왔는데 이번엔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토미오 씨의 혈당은 20mg/dL. 보통 정상 수치는 70에서 110 사이인데 만약에 혈당이 70 이하가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현재 그는 20이죠. 통상적으로 3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토미오 씨는 현재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의료진은 그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 뒤인 3월 27일, 이번에는 토미오 씨의 큰아들, 40살이던 아다치 마사미츠가 이 아버지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거예요. 당시 집에는 큰아들 외에도 어머니, 그리고 누나 아케미가 함께 있었죠. 이 마사미츠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참이나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가 쓰러져 있었고 가족이 발견한 거죠. 이때 누나는 외출 중이던 마사미츠의 아내, 그러니까 올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막 황급히 달려온 아내는 처절한 남편의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마사미츠는 화장실 벽에 기댄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끝내 사망 판결을 받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고 보니까 이 현장 화장실에서 뚜껑이 덮여있는 변기 위에 연탄이 담긴 그릇이 발견됐거든요. 이거 뻔한 상황이죠. 경찰은 마사미츠가 직접 연탄을 피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유서가 존재했고요. 이 유서가 그러니까 마사미츠가 화장실에서 발견된 직후에 누나 아케미가 그 마사미츠 아내가 달려왔잖아요. 그 아내에게 이게 유서인가 봐 하고 건네준 거였어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에게 인슐린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이 된 건 다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병원에 입원한 토미오 씨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평소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몸에 인슐린을 투여받습니다. 이 인슐린이 몸에 있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걸 과다 투여할 경우 반대로 저혈당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이용했다라는 게 남편의 유서 안에 들어있었던 거고요. 자, 이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남은 금전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겪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죄책감으로 본인 역시 지금 목숨을 끊은 정황이에요. 이 집안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선 아버지인 토미오는 얼마 전까지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꽤나 규모 있는 수도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수도 설비, 배관 공사 그런 걸 맡아 하는 회사였고요. 탄탄한 실력이 있어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토미오 씨의 건강이 이제 당뇨도 있고 막 대장암도 나오고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제는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줘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일단 자식들은 44살의 장녀 아케미, 그리고 40살이었던 장남 마사미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미치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만의 건축회사를 만들어서 순조롭게 경영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누나 아케미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개입한 건 당시로부터 3년 전인 2015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요, 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누나가 경영을 맡고 나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날이 갈수록 자금사정 힘들어지죠. 이걸 알게 된 동생 마사미츠는 아니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놓은 우리 가업인데 그냥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누나를 돕겠다라고 직접 나서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나와 동생 사이에 트러블이 잦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사미츠가 와서 이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봤잖아요. 그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보니까 동생 입장에선 아니 누나 왜 경영을 이따구로 했어? 이렇게 무능력해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누나는
아무리 네가 우릴 도와준다고 하지만 지금 나를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더니 내가 널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폭언을 퍼붓는 날도 생겼습니다. 남매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겠죠. 사실 다 아버지 회사 살리겠다고 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한편 이런 집안 사정을 마사미치의 아내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아내한테 여보, 누나 진짜 조심해야 돼 하면서 누누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욕심만 그득하고 회사를 맡을 만한 깜이 아니다. 사실 부부끼리 그런 험담을 좀 해왔었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죽은 남편의 유서가 좀 이상합니다. 이건 그 위급한 상황에 누나가 유서라고 건네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로 문서화돼서 딱 인쇄가 된 종이더라고요. 손으로 쓴 게 아니라요. 아내가 생각을 했죠. 아니 내 남편이 여태 컴퓨터로 편지를 쓴 적이 있나? 단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서를 좀 살펴보면 그 안에 문법이나 단어 선택도 평소 남편의 문체와는 너무 다르고요. 아내는 즉각 누나를 의심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전달합니다. 형사님, 제 남편 죽음에 누나가 개입된 것 같아요.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애원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하려던 사건인데 아내 제보 들은 경찰이 그럽시다 하면서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초동 수사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상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 마사미츠가 사망한 현장의 화장실 문에 본드가 발라져 있었어요. 이게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제 죽음을 결심한 마사미츠가 이렇게 일부러 발라놨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거기에 사용된 본드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창고에서 발견됩니다. 왜? 이거 들고 들어갔을 텐데 왜 이게 밖에서 나오냐고요? 게다가 그 변기 위에 연탄이 태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내부에 라이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불을 붙이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마사미츠가 어디에서 유서를 작성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 자택, 사무실 컴퓨터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유서 파일이 없습니다. 분명 이걸 썼다는 건 어디다 저장을 했을 거라는 건데도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확대했죠? 그랬더니 유서 파일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그가 숨진 본가의 컴퓨터에서 나왔죠. 인쇄 역시 여기에 있는 프린터로 한 게 확인됐고요. 이제 의심의 화살은 당연히 누나 아케미에게 집중됩니다. 경찰이 핸드폰 포렌식을 했더니 이 누나가 여러 번에 걸쳐 연탄 관련된 검색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마사미치의 시신을 부검해 봤더니 놀라운 게 드러나요. 몸 안에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평소 그는 수면제를 복용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 성분은 누나가 이전에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성분이고요. 수사망이 점점 아케미를 향해 조여왔죠. 그게 불안했던 걸까요? 어느 날 아케미가 경찰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동생의 아내가 좀 수상해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올케를 범인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정작 지금 누나인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자, 이후 그녀의 행동도 가관이었죠. 아케미는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직접 이 음모론 내용을 적어넣은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이웃집에 뿌리고 주변 차 앞유리에 끼워 넣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범인이 아니다. 그 마사미치 아내가 범인인 것 같다. 이런 걸 막 퍼뜨리려는 거죠. 게다가 점점 이게 강도가 좀 세지는데요. 화를 못 참았는지 올케 자동차에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면서 정말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근데도 이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어요. 사실 이런 과한 행동을 할수록 더 의심을 받는 건 아케미였죠. 결국 2018년 6월 20일 아케미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엔 사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마사미츠가 사망할 당시 집안에 어머니도 계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날 우리 딸 아케미가 나에게 녹차를 한 잔 타줬어요. 근데 그걸 마시자마자 내가 의식이 몽롱해져서 잠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더니 아들은 죽어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때 잠들어 버린 거죠.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사건 당일 집을 찾은 남동생에게 누나가 같은 방법으로 또 의식을 잃게 했다고도 판단합니다. 이후 그를 직접 화장실로 옮겨서 연탄 피우고 문 봉쇄하고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장을 빠져나온 뒤 자살로 위장한 거라고 판단한 거죠. 친누나가 이렇게까지 해서 집에서, 부모님 계신 집에서 동생을 죽인다고요? 너무 끔찍합니다. 아니, 그러면 재판에 앞서 살해 동기는 뭐였을까요? 단순 돈? 피해자 아내에 따르면 마사미치는 사건 하루 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와이프한테 이거 누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나는 동생이 알 것 같은데 이게 발각되게 두려워서 동생까지 살해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나왔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듯 그녀가 작성한 그 남동생의 가짜 유서, 누나가 작성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남동생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려는 흔적이 있었죠. 내가 아버지에게 인슐린 줬다고 적어놨으니까요. 한편 아케미가 체포된 지 8일 후 아버지 토미오는 끝내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2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바로 아케미가 아버지에게도 살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조사에 들어가는데 역시나 수상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앞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 2번 모두 공교롭게도 그날 전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큰딸 아케미가 마침 이때 집에 와 있던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게다가 더 잔인한 건 아버지가 저혈당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지럽지? 정신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문제를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케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그 상태로 장시간 방치했어요. 끝내 의식을 잃고 아버지가 쓰러지자 그제야 여기 911 좀 부를게요 하면서 병원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쯤에 아케미가 핸드폰에 뭘 검색했는지 포렌식을 해봤더니 인슐린 다량 섭취, 저혈당 오래 방치하면 죽나요? 기록이 뻔하게 나옵니다. 와, 아버지 쓰러졌는데 이걸 검색할 여유가 어딨냐고요. 결국 이런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2018년 10월 아케미는 또다시 아버지 토미오 살인 혐의로도 기소됩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2명을 살해한 아케미는 원래부터 미친 여자였던 걸까요? 그녀는 1974년생입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인기를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또 성격도 나쁘지 않아서 특히나 남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학창시절을 보낸 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0살 연상의 우체국 직원을 만나 연애하고 또 결혼에 성공했죠. 2사람 사이에 아들 2 낳았습니다. 잘 사나 싶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했죠. 굳게 이혼을 결심한 아케미.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내가 무조건 아이의 친권을 가져와야 돼. 이 일념 하나로 어느 날 남편의 지갑에다가 몰래 대마초를 넣어둬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으로 꾸며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로 체포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암울한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아케미야 너밖에 없다 하면서 사업을 물려받게 된 거죠. 이혼 후에 아케미가 잠시 교제를 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에 따르면 아케미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현실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고요. 단순히 돈만을 쫓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도 나 이거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다 라면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당시에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오죽하면 야, 너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둬라 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이때 그녀는 나도 몰라. 일단 될 대로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볼래. 그냥 난 알바나 하면서 살고 싶어.
라면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보다도 좀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회사 CEO인데 말이죠. 2022년 8월, 아케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가 한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어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무슨 자세죠? 변호인단은 물론 그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을 살해할 결정적인 동기가 아주 약하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뭐 돈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잠든 남동생을 누나 혼자서 화장실로 옮겨서 뭐 자살을 위장했다? 이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내세웠어요. 결정적으로 그 휴대폰으로 막 저혈당 쓰러지면 죽나요? 검색한 기록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단지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가 너무도 걱정이 돼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또 이게 아라고 말하면 아닌 것 같고 또 애라고 말하면 애인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아버지 토미오의 사인 또한 쟁점이 됩니다. 이 토미오의 주치의는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원인이라고 꼽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케미가 인슐린을 넣었다라는 게 증명만 되면 이제 살인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아버지가 대장암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는 대장암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약해진 거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암이 사인이라면 토미오는 병사, 그러면 아케미도 살인죄를 벗게 될 텐데요. 한편 이때 아케미의 어머니가 힘겹게 증언대에 섭니다. 생각해보니까 딸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저혈당에 빠졌던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다. 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입장에선 지금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은 마당에 딸까지 살인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딸이라도 좀 살리자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증언을 좀 용기 내서 한 거죠. 실제로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딸 아케미가 우리 가족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돈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나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케미가 은행 계좌에서 꾸준히 돈을 출금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살해할 동기가 금전적인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건 판결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2022년 11월 마침내 D-Day가 되었습니다. 이날 오사카 법원은 아다치 아케미에게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둘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케미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죠. 사실 검찰 측에서는 사형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무기징역만 받은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해 동기가 좀 미약하고 범행의 잔혹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판결 이후 아케미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고요. 2심 재판은 올해 2024년 1월에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아케미 측은 여전히 무죄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한편 검찰 측은 이건 무기징역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사형을 요구했죠. 최근인 2024년 4월 2심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해 항소 기각하고 그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렇게 매정한 큰딸의 살인극은 2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하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한순간에 좀 남보다 더 밉고 저주하게 되는 것 역시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범행 동기가 미약하다라는 재판장의 말은 그만큼 그녀의 살인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어렸을 적에 가깝게 지내던 큰아버지네도 또 고모네도 어느 순간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평생 보지 않겠다고 하는 막 집안 싸움이 나는 이런 일 다 겪으셨죠? 물론 여러분만이 아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이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결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